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오의 강민구입니다. 2021년도 출제 경향에 맞춘 한식 조리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5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발색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발색제와 착색제의 차이는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발색제는 원래 있는 색깔인데 그거를 좀 더 예쁘게 보이게 하는 것을 발색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 착색제는 원래 그런 색깔이 아닌데 새로운 색으로 입히는 거죠. 염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다 허용된 식품 첨가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발색제가 아닌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발색제로 대표적인 것은 아질산소듐이 있고, 질산소듐, 이 아질산에서 분자식 안에 원소 하나가 빠진 걸 아질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질산소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산 제1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 포타슘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발색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질산 포타슘은 현재 발색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아질산 소듐이나 질산 포타슘, 그리고 이제 질산 소듐, 이쪽은 주로 육류 가공하는 쪽, 예를 들자면 이제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쪽에 색깔을 예쁘게 내기 위한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황산 제1철은 주로 이제 채소나 과일이나 김치류, 또 이제 콩 쪽에서 이제 통조림의 색깔을 약간 거무스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황산 제1철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의 상수 처리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냐고 물어봤네요. 예, 상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과정이 똑같이 거치게 되는데요. 상수 처리 과정을 보면 우선 상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수, 상수원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취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이라든지 뭐 안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공급하는 팔당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대교 바로 위에 보면 이제 성남 취수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강대교 쪽에 보면 이제 인천으로 들어가는 취수장이 현재 주로 이제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상수원에서 물을 퍼올리는 것을 취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취수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것을 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수된 물을 정수장에서 받아서 정수장에서 이제 침전도 시키고 여과도 시키고 폭기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송수를 하죠. 지금 현재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정수 다음에 이제 송수를 하고, 그러면 중간 기착지로 가요. 그럼 중간 기착지에서 배수를 해서 종말 배분처로 가죠. 그 이제 배수 받은 데서 각각의
수도 시설로 급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급수 다음에 이제 바로 수도 시설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4가지가 나와 있는데 4가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급수가 맨 마지막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댓글에 그 노란색 펜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보라색으로 지금 바꿔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도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과정이 지금 강사가 목표로 하는 게 필기에는 2번 보시지 말라고. 필기를 2번 보시는 거는 사실은 좀 체력을 낭비하시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기는 한 번에 합격하시라고 하는 의미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도는 아주 미세하게만 빨리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 변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산패, 유지식품의 지방질 산화. 예, 맞는 말입니다. 산패는 지질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썩은 게 아니에요. 썩은 게 아니고 산도만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원래는 쭈르륵 그 미끄럽게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게 엉겨 붙는다든지 해서 점성이 많은 상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산패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지가 산화되는 걸 산패라고 한다. 발효, 화학 물질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분해. 유기화합물의 분해는 맞아요.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화학물질에 의해서 분해되는 게 아니고 유익균에 의해서 분해된다. 그래서 이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변질, 식품의 품질 저하. 원래 변질이라는 것은 품질이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식품에서는 품질이 저하된 것을 변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패. 부패는 단백질이 부패된 거예요. 단백질이 유해균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 요 발효는 유익균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발효라고 그래요. 부패는 유해균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을 부패라고 한다. 변패라는 말이 있어요. 변패. 이거는 탄수화물이나 지질이 유해균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이 산화되는 건 산패라고 하는 거고 유해균에 의해서 썩는 건 변패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식품과 자연독의 연결이 맞는 것. 자연독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연독은 내인성입니다. 내인성. 그러니까 식품 자체에 이 독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약이 묻었다든지 이런 외인성하고는 다르다. 독버섯, 이건 무스카린이에요. 이거는 감자는 솔라닌. 이 거꾸로 됐네요. 예, 살구씨는 아미그다린이라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아미그다린 그러면 매실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복숭아, 배복숭아, 뭐 이런 것 모두 다 아미그다린에 중독될 수 있다. 파세오로나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수수나 이런 쪽에 포함되어 있고요. 목화씨에는 고시풀 또는 목화씨로 짠 기름, 면유라고 하죠. 면유에는 고시풀이 그 독성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도마의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물어봤어요. 합성세제를 사용하여 43 내지 45도씨의 물로 씻는다. 맞는 말이죠. 요 43도 내지 45도씨 섭씨는 조금 뜨거운 물이에요. 이제 이렇게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기름, 소고기에 그 함유되어 있는 기름이 최소한 이 온도가 돼야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물, 이 정도보다도 높아지면 손이 뜨거워서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염소 소독, 열탕 소독, 자외선 살균 등을 실시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세척과 소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외선 살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건열 살균이니까 참 열은 아니죠. 건조 살균이니까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열탕 소독이나 염소 소독은 이게 액상 소독이니까 세척 대신에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척은 세척이고 소독은 소독이다. 이거 분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식재료 종류별로 전용 도마를 사용한다. 예, 이게 뭔 이렇게 뭐 호화롭고 낭비스러운 생각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맞는 말입니다. 이제 참고로 도마뿐만이 아니고 칼도 따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칼도 따로 준비를 하는데 칼 그 손잡이에 그 뭐 테이핑을 한다든지 이 색깔을 이 도마 색깔하고 맞춰주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빨간색이 이제 고기색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기, 특히 이제 쇠고기를 그 사용을 하는 조리하는 거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고기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뭐 그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쇠고기보다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것들이 더 오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구분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이런 것을 손질하실 때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쇠고기용과는 분리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생선용으로는 바다 색깔을 생각하게 하는 청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채소나 과일 종류는 녹색으로, 그리고 이제 굳이 또 즉석식품 같은 거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흰색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색깔은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4번 세척 소독 후에는 건조시킬 필요가 없다. 예, 틀린 말이죠. 이거는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조리 중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조리 끝나고 난 뒤에 퇴근하실 때는 건조 시키고 퇴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로 가보실까요? 곰팡이의 대사산물에 의해 질병이나 생리작용에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 곰팡이에 의한 문제니까 이거는 외인성이죠. 아까 아미그달린 이런 식으로 식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내인성이고 이 곰팡이는 외인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매, 이거는 매실 중에서 색깔이 파랗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미숙한, 익지 않은 매실이라는 의미로 청매라고 지금 쓴 거예요. 용어를.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아미그달린으로 중독되는 거죠. 예, 이거는 내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답이죠. 예. 아플라톡신 중독 맞는 말입니다. 주로 이제 땅콩이라든지 이런 데 포함되어 있고요. 황변미 중독, 이거는 이게 미가 쌀이라는 뜻이에요.
쌀이 노랗게 변한다라고 해서 황변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황변미에서 발생하는 독 성분은 시트리오 비리딘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시트리오 비리딘은 주로 페니실린소에 해당되는 그 독성에 해당된다. 페니실린소의 그 곰팡이들이 발생시킨 독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크라톡신은 주로 옥수수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곰팡이 독이다. 그래서 2, 3, 4번은 곰팡이 독이고 1번은 내인성 독이기 때문에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로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육 및 어육 등의 가공육 제품의 육색을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육색을 안정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건 발색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황산 소듐, 요 아황산 소듐은 표백제, 방부제, 공업용으로 사진 현상제 이런 데 쓰이는 겁니다. 질산 소듐, 요거는 발색제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질산 소듐뿐만이 아니고 아질산 소듐이라든지 질산 포타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발색제로 쓰인다겠죠. 그런데 이 아질산 소듐 쪽의 그 발색제는 WHO에서 가열을 했을 때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온다는 아니에요. 나오면은 당연히 금지되죠. 그러나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오는 거로 의심할 그런 어떤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햄이나 소세지나 이런데 그 발색제로 쓴 것이 암을 유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발할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있다. 세 번째, 몰식자 산프로필. 몰식자 산프로필은 우리가 갈산 프로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갈산 프로필 할 때 갈은 언뜻 생각하니까 이게 꼭 한자어 같죠? 갈산은 꼭 그 갈색으로 된 갈산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레이트 프로필이라는 의미고요. 또 산화방지제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염소, 이거는 산화염소라고도 해요. 이자를 빼고 이거는 살균제, 표백제, 그리고 이제 페놀이 좀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놀 성분에 대한 흡취제 역할을 이산화염소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8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한식 중독을 일으키는 독성분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여기서 한식 중독이 아니고 문제가 틀렸어요. 문제가 틀리고 이게 복어로 고쳐주세요. 복어. 복어로. 복어 중독을 일으키는 독성분이 뭐냐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테트로도톡신, 맞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동물성 독이죠. 솔라닌, 이거는 감자, 싹이나 감자를 햇볕에 놓으면은 이제 푸르둥둥하게 변하죠. 이제 그 부분에 포함된 거다. 베네루핀, 이거는 모시족의 굴, 바지락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죠. 무스카린, 이건 버섯, 주로 이제 광대버섯 이런 데서 나오는 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9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황변리 중독을 일으키는 오염 미생물은 곰팡이죠. 페니실린 속의 곰팡이입니다. 이거는 뭐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10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변질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통조림 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는 세균에는 내열성인 것이 많다. 맞는 말이에요.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 중에 세균성이 제일 많아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요소가. 그런데 이 식중독 세균은 열에 약해요. 주로. 대부분 열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생 시간에 배울 때 물도 끓여 먹고 또 이제 식품도 충분히 그 가열해서 익혀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통조림 식품에 포함돼서 부패시키는 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넘이라는 균이거든요. 얘는 열에 강해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유의 부패 시 세균과 관계하여 적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유 이렇게 가 쪽으로 해서 불그스름한 띠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식품의 부패에는 대부분 한 종류의 세균이 관계한다. 틀린 말이에요. 두세 종류가 한꺼번에 관계할 수 있다. 가금육은 주로 저온성 세균이 주된 부패균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 저온성 세균이 뭐 리스테리아라든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비브리오 균도 저온성이에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저온성은 캄필로박터 제주니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저온성 세균이 맞다. 근데 참고로 캄필로박터 제주니는 저온성일 뿐만 아니고 근데 아주 저온성은 아니에요. 조금 저온성이죠. 미호기성이라고 해서 산소가 조금 있을 때 잘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통조림에 있는 거는 산소가 있으면 죽어요. 이 균들은. 그런데 이 가금육에 있는 캄필로박터 제주니 같은 경우는 산소가 조금일 때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닭 껍질하고 닭 살 사이 거기서 이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주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금류 손질을 하실 때는 껍질을 완전히 벗겨 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껍질은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그 살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무조건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껍질하고 살 사이 부분이 완전히 익는 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1번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뭐 바로 나왔네요, 답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이제 미생물이 세균, 효모,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세균은 우리가 박테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박테리아. 그러니까 요 바로 바이러스라고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죠. 박테리아가 아니죠. 얘는 비브리오 박테리아예요. 주로 이제 여름이라든지 이런 때 회를 이제 잘못 먹었을 경우, 근데 요 병원성 대장균, 이건 콜리라고 그러죠. 어린 아기들한테 아주 위험한 거예요. 특히 제로157H7 같은 콜리균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장구균 식중독, 요거는 대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련된 요 병원성 대장균하고 같은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독성은
얘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지만, 그리고 얘도 조금 날씨가 좀 차가워져도 기온이 내려가도 잘 살아가는 애입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12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어취, 그러니까 비린내 뭐 이런 거죠. 비린내나 조금 그 코가 좀 매콤하게 나는 냄새라든지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어취라고 하는데, 이 성분인 TMA, 트라이메틸아민이라고 하는 거죠. 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불쾌한 어취는 트리메틸아민의 함량과 비례한다. 맞는 말이에요. 예, 지금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거로 넘어가야죠. 이거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 특히 민물로 씻으면 뭐 거의 없어져요. 많이 없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뭐 거의 없어집니다. 그다음 이제 해수어보다 담수어에서 더 많이, 아니에요. 해수어에서 더 많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에서 요 옥사이드 산소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트리메틸아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사이드 상태, 산소가 붙어 있을 때는 비린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와 접촉해서 옥사이드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어취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육류의 사후 경직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 근육에서 호기성 해당 과정에 의해 산이 증가된다. 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육류 그러면 살아있는 동물인가요? 죽어있는 동물이죠. 예, 죽어있는 동물인데 숨을 못 쉬죠. 죽어있는 동물은 숨을 못 쉬는데 호기성이 있을 수 없죠. 당연히 틀린 거죠. 이거 호기성이 아니고 혐기성이다. 혐기성. 해당 과정은 맞는 거예요. 해당 과정에 의해서 산이 증가되니까 pH 값이 낮아지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뒤 말은 맞아요. 이제 해당 과정으로 생성된 산이 pH를 낮춰준다. 이 말이네요. 이 말. 예, 이 뒤에 있는 말이 여기 그대로 지금 반복됐죠. 이 당은 무조건 단맛이 났다 그럼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해체한다라고 해서 해당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당은 어떤 거냐면 이 밑에 나오네요. 이 밑에 나오니까 여기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경직 속도는 도살 전의 동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살 전에 잘 먹였다든지 또는 쫄쫄 굶겼다든지 물을 그냥 잔뜩 먹였다든지 또는 몽딩으로 주워 팼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경직 속도가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육에 있는 이 글리코겐, 동물은 식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탄수화물을 체내에 축적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거로 체중의 약 1% 정도를 축적시킵니다. 근데 이 글리코겐이 탄수화물이니까 당이죠. 얘가 분해되는 거예요. 죽으면. 분해되는 그걸 이제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해당 과정 다음에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원래는 TCA 회로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젖산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 네, 맞는 말입니다. 해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꽃 부분을 주요 식용 부위로 하는 채소류는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꽃 부분을 먹는 채소류를 우리가 화채류라고 해요. 화채류. 그래서 꽃 화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콜리플라워다. 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죽수는 대를 먹도 대,
그러니까 이건 경체류. 파슬리는 잎사귀를 먹죠? 예, 엽체류. 아스파라거스도 대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를 먹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체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5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다당류에 속하는 탄수화물. 이거는 이제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좀 무식하게 설명을 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글루코스, 프룩토스, 갈락토스. 얘는 다 단당류예요. 단당류니까 그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그 탄수화물 입자, 분자가 하나로 구성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팩틴은 섬유질이에요. 다당류입니다. 다당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예요. 전분 아니면 섬유질이에요. 예, 팩틴은 섬유질에 속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6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완두콩 통지름을 가열해도 녹색이 유지되는 것은 어떤 색소 때문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가열하면 이게 조금 갈색 비슷하게 누르스름해지는 거잖아요. 원래 녹색이. 그런데 녹색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거는 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리. 그래서 우리가 시금치 같은 거 삶을 때 동전을 넣고 삶으면 푸른색이 훨씬 더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로로필 종류는 이렇게 구리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 여기 다 클로로필 종류죠. 얘들은 가열하면 변색돼요. 예, 그러니까 구리가 결합하고 있을 때만 녹색이 선명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7번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내용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앞에 설명을 보시지 마시고 뒷부분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으로 이 얘기만 보면 금지 대상인 것 같잖아요. 이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 대상이 되겠네요.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으나 이것도 이 앞에만 보면 금지될 것 같죠? 이제 뒤를 보시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용된다 해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병원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부분은 문제가 있죠?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대요. 역시 뒷부분도 금지 대상이 되겠네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이 설익은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예, 뒷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PT 예방접종과 관계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이 D는 디프테리아예요. DIPHTHERIA 디프테리아. P는 퍼투시라고 하는 거예요. 펄투시라고 그 발음을 하죠. 예, 퍼투시. 퍼투시는 우리가 주로 보데텔라 퍼투시라고 해요. 그래서 B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보데텔라는 잘라내버리고 퍼투시, 펄투시만 생각을 하시면 P가 되는 거죠. PERTUSSI. 그 다음에 이제 T는 파상풍이에요. TETANUS. 테타너스라고 해서 파상풍. 그러니까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이렇게 세 개가 DPT의 이 약자를 이루는 질병이다. 페스트는 포함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9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감염병 중에서 비말 감염과 관계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비말 감염 그러면 호흡기계라는 뜻이죠. 침이 튀긴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전염 또는 감염이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백일에 예, 호흡기성이죠. 예, 디프테리아 예, 호흡기성이죠. 발진열 얘는 주비오룩이 매개하는 위생 곤충에 의한 질병이다. 해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혈액, 예, 호흡기성 맞는 말입니다. 예, 계속해서 20번 문제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무상 책임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자,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 한 가지는 중대한 사고가 났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직무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면 얘기할 것도 없고 사고가 났어도 조리사 책임이 아니면 일단은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대한 사고가 나면서 직무상 조리사의 책임일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1, 2, 취 이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는 1개월 업무정지, 2차에서는 2개월 업무정지, 3차는 면허 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1번 문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식품의 단백질이 변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변성이니까 이거는 변폐가 아니에요. 변폐는 유해균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니까 썩는 걸 얘기하는 거고 변성되는 거는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썩는 거나 이런 거 전혀 관계 없어요. 변질도 아니에요. 물론 큰 범위로 보면 변질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변질은 식품에서는 저하되는 품질이 저하되는 거를 변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성은 품질이 저하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닌 것을 지금 물어봤어요.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받기 어려워진다?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변성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열하는 거거든요. 물론 pH도 영향을 주지만 가열하는 게 제일 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고기를 익히는 거예요. 고기를 익힐 때 변성되는데 익혔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용해도 감소해요. 점도 증가하죠.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폴리펩티드 사실이 풀어진다. 맞는 말이에요. 이 펩티드 결합이 1차 결합이에요. 2차 결합은 알파 나선 구조나 베타 병풍 구조로 바뀌는 거고 3차가 폴리펩티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열을 해서 변성이 될 때 폴리펩티드 연결이 끊어져요. 베타 병풍 구조도 망가져요. 알파 나선형 구조도 망가져요. 펩티드 구조만 살아있어요. 1차 펩티드 구조만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성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2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유 100g 중에 당질 5g, 단백질 3.5g, 지방 3.7g이 들어있다면 우유 170g은 몇 킬로칼로리를 내는가?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이제 왜 어려우냐면 이게 아니고 그냥 이제 이 윗부분만 있었으면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 100g과 170g을 또 비교를 해야 되는 바람에 계산은 지금 2번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우선
당질 5g이 돼요. 그럼 5g은 곱하기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단맛 나는 건 다 탄수화물이라고 그랬죠. 예, g당 4kcal를 내요. 그러니까 54,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단백질 3.5g, 단백질 3.5g, 단백질도 탄수화물하고 똑같이 g당 4kcal를 내요. 그러니까 4, 5, 20, 4, 3, 14, 14g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7g, 지질은 3.7g에 9kcal씩 나는 거예요. g당 9kcal씩 나니까 스마트폰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3.7 곱하기 9. 예, 얼마인가 나오죠? 예, 요거 세 개를 다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은 67.3 나오네요. 예, 67.3. 그러니까 67.3이 100g일 때라는 뜻이죠. 100g일 때. 그러니까 100대 67.3은 170일 때. 170일 때 x가 되겠죠? 그러면은 100x는 100x는 이제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100x는 67.3 곱하기 170. 스마트폰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11,441이 나오죠. 11,441. 이게 피리어드가 아니고 컴마예요. 그러면은 x는 102쪽으로 넘어가서 나누죠. 114.4가 되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박력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여기 또 오자가 나왔네요. 예, 옳은 것 시옷으로 바꿔주세요. 옳은 것이 뭐냐? 마카로니 제조에 쓰인다. 아이고, 마카로니는 초강력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우동은 중력분을 쓰는 거예요. 단백질 함량이 9%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약 9%라는 뜻이에요. 꼭 9%는 아니에요. 예, 맞는 말이에요. 글루텐의 탄력성과 점성이 가장 약한 거예요. 박력분이. 얘보다 조금 강한 거는 중력분. 이제 이거보다 더 강한 거는 강력분. 가장 강력한 것은 초강력분. 마카로니는 초강력분을 쓰는 겁니다. 글루텐 함량과 점성, 탄력성은 비례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4번 보실까요? 쌀의 도정도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이 도정이라는 것이 뭐냐? 예, 벼에서 왕벼를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미가 되죠. 현미에서 결을 벗겨내면 이제 백미가 되죠. 예,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깔이 좋아지죠. 예, 백미가 보기 좋잖아요. 조리 시간이 증가한다? 예, 이거는 안 맞는 말이죠. 이게 일단 빛깔이 좋아지는 것 맞는 말이고 증가하는 게 아니죠. 조리 시간이 줄어들죠. 소화율이 좋아지죠. 높아지죠. 도정할수록. 맛도 좋아져요. 맛도. 영양분은 감소하죠. 현미에서 영양 성분을 계속 깎아내니까 감소하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고요. 25번 문제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갈변 촉진 현상에 영향을 주는 효소를 물어봤어요.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을 단당류, 특히 이제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라이페이스. 라이페이스는 지질을 지방산으로 바꿔주는 거다. 아스코르비네이즈는 당연히 이 아스코르브가 바이타민 C니까 예, 바이타민 C 분해 제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겠고요. 폴리페놀 옥시데이즈, 그러니까 폴리페놀 옥시데이즈가 바로 이 갈변을 촉진하는 효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글자 그대로 산화시키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갈변 현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과를 깎아서 물속에 담가 놓으면 옥시데이즈가 안 된다. 옥시데이즈 효소가 작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산소를 만나야만 갈변을 시킬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설탕을 살짝 또는 소금을 살짝 타면 그 물에 그럼 더더욱 갈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6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레토르트 식품의 가공과 관계 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레토르트 식품이 뭐죠? 예, 레토르트 식품이요. 파우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파우치. 파우치를 생각하는 거니까 당연히 통조림은 아니죠.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파우치로 만든 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파우치의 재질이 플라스틱 필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넣는 음식을 조리하는 게 고압력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토르트 식품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게 즉석 식품이기 때문에 뭐 금방 먹어야 될 것 같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최장 보존 기간을 몇 년으로 해요? 2년으로 하죠. 이 레토르트 식품은 2년이 보존 기간이에요. 그 유통 기한이 2년이다. 통상 그렇다는 거예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 살균력이 좋은 거예요. 고압솥에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도 이제 하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한천의 용도가 아닌 것. 한천은 바다 조류, 해조류인 우뭇가사리, 홍조류죠. 예, 우뭇가사리로 만드는 거예요. 훈연 제품의 산화 방지제 아니에요. 이거는 주로 에리소르빈산 소듐, 에리소르빈산 소듐이 주로 훈연식품의 산화방지제로 쓰여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겠고요. 푸딩, 양갱 등을 젤리화 하는데 한천이 쓰이죠. 유제품, 청량음료 등의 안정제 맞습니다. 곰팡이, 세균 등의 배지, 이 배지가 뭐죠? 배지. 이 배지가 균을 양성시키는 이거를 배지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은 버섯 같은 거 접종해서 버섯을 키우잖아요. 그 접종한다는 말이 버섯의 씨앗을 포자를 주입하는 걸 접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 접종된 곰팡이로 인해서 이제 버섯이 이제 발생하게 하는 거 그 통을 우리가 배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한천에서 곰팡이, 세균 등의 배지는 그렇게 병이나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둥그런 뭐 직경이 한 7cm 정도 될까요? 한 5cm, 7cm 정도 되는 이렇게 둥그런 요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1, 2cm 정도 되는 이런 이제 원래는 이게 유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이제 저기 투명한 플라스틱죠. 거기에 플라스틱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밑에 이렇게 이제 깔아서 이제 균을 접종을 하는데 요게 한천에 쓰이는 거예요. 요게 한천에다가 영양분을 이제 섞어서 이 밑을 이렇게 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일정 뭐 예를 들어서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이제 그 균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균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시험 삼아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텔레비전 뉴스나 이런 데서 이제 과학자들이 막 백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꼭 이렇게 송곳 비슷한 거로 막 이렇게 긁는 그러한 광경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게 그 배지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왼손으로 배지를 들고 오른손으로 뭐 그 송곳 같은 걸 백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로 막 이렇게 긁는 그런 거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배지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동물이 도축된 후 화학 변화가 일어나 근육이 긴장되어 굳어지는 현상. 이건 경직이라고 했죠? 이건 뭐 여러 차례 지금 얘기가 된 거니까 굳이 많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가 소화는 경직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경직 후에 효소에 의해서 부드러워지는 거죠. 산화는 지질이라든지 이런 게 산패되는 거고, 팽화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에다가 이스트를 포함시켜 가지고 빵이 부풀어 오른다든지, 또는 통조림에 클로스트리움 속 그 균이 발생해 가지고 호흡에 의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깡통이 부풀어 오른다든지, 이런 건 다 팽화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우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메일라드라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손실되는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메일라드는 환원당이나 아미노산 중에서 라이신이 비효도적 발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르스름한 색깔로 변하거든요. 그래 누르스름한 색깔로 변하는데 그 효소가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환원당이나 라이신, 아미노산 라이신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여기 스크로우즈가 얘도 갈변이 돼요. 얘도 가열을 하면 갈변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당분이 가열돼서 갈변되는 것을 검은색 단맛 나는 캐러멀이죠. 그 캐러멀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과일 향기,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에스테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답이 4번이에요. 알데히드는, 여기 과일에서 알데히드 향이 나요. 에스테르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에스테르는 달콤하고 향이 나는 거고, 좋은 향이 나는 거고, 알데히드는 풋냄새예요. 채소에서도 나요, 알데히드는. 그 다음에 화합물은 매콤하고 톡 쏘는 향이 나요. 털페는 매콤하고 자극적인 향이 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3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계량 방법이 올바른 것을 물어봤어요. 올바른 것. 마가린을 잴 때는 실온일 때 재고 계량컵에 꼭꼭 눌러서 담고 직선으로 된 칼이나 스파츌라로 깎아서 계량한다. 틀릴 것 같지만 얘가 맞는 답이에요. 예, 맞는 답이죠. 밀가루를 잴 때는 측정 직전에 채로 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채로 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눌러서 담으면 안 돼요. 밀가루는 누르면 안 됩니다. 이게 틀렸어요. 흑설탕을 측정할 때는, 흑설탕이나 황설탕은 채로 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눌러서 담아야 돼요. 꾹꾹 눌러서 하고 칼이나 스파츌라로 깎아서 측정하는 거예요. 쇼트닝은 이게 기름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으면 좀 딱딱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온에서 재야 돼요. 실온에서, 이게 틀렸죠? 계량컵에 꾹꾹 눌러 담은 뒤 칼이나 스패툴라로 깎아서 측정한다. 계속해서 3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색 양배추, 가지 등 적색 채소를 조리할 때 색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요거는 안토시아닌 게 색소예요. 양배추, 자색 양배추나 가지. 안토시아닌은
분홍색이나 빨간색일 때는 산성이고 푸른색일 때는 알칼리성이에요. 그리고 얘처럼 자색이 나올 때는 중성일 때이다. 그럼 안토시아닌 게 채소는 산에는 안정해요. 산에는 안정한데 알칼리나 금속에서 자색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조금 넣고 뚜껑은 닫고 조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특이한 조리 방법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뚜껑을 덮고 물을 조금 넣고 조리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식초나 레몬을 조금 추가하면은 더 안정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클로로필, 그러니까 시금치 이런 거죠. 이거는 알칼리성에는 안정한데 산에는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잔뜩 넣고 뚜껑을 열고 소금을 살짝. 그 다음에 이제 등황색 채소 있죠. 노란색 이런 거. 이런 거는 카르티노이드계예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에는 뭐 그렇게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그렇지만 이제 알칼리성에는 안정하고 산이나 열에는 진해져요,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금이나 중조, 소다를 조금 넣어주면 노란색이나 이제 그 황색 쪽이 조금 붉은색 쪽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날 수 있다. 안토크산틴계에는 백색 채소가 있어요. 이거는 산에는 안정한데 알칼리나 열에는 갈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조금 넣고 단시간에 식초나 소금을 조금 추가해서 조리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33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젤라틴의 응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응고라는 얘기는 젤리로 만든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 젤라틴이 동물성이라는 거예요. 동물성. 젤라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빨리 응고된다. 맞는 말이에요. 설탕의 농도가 높을수록 빨리 응고된다.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틀린 말이에요. 염료는 젤라틴이 물을 흡수하는 것을 막아 단단하게 응고하게 한다. 맞는 말이고요. 단백질 분해 요소를 사용하면 응고력이 약해지죠. 얘가 동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분에 탄수화물이죠. 물을 붓고 열을 가하여 70 내지 75도 섭씨가 되면 전분 입자는 크게 팽창하고 점성이 높은 반투명의 클로이드 상태가 된다. 이것을 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화. 노화는 호화의 반대예요. 이렇게 이제 가열된 것이 식으면 딱딱해지는, 꼭 생쌀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걸 노화라고 하는데 화학 물리적으로 생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 그 느낌은 생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호정화라고 하는 것은 물을 넣지 않고 열을 가할 때예요. 그러니까 호화는 주로 100도에서 끝나죠. 호정화는 170도 정도에서 일어난다. 전분의 결정, 이거는 이제 열을 가하지 않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에 물을 말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녹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3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생선의 비린내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 물로 깨끗이 씻어 수용성 냄새 성분을 제거한다. 맞는 말이죠. 예. 그 TMA는 아주 물에 잘 녹아요. 처음부터 뚜껑을 닫고 끓여 생선을 완전히 응고시킨다. 아이고 이거 난리 나죠. 예. 휘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끓으면 뚜껑을 열어줘야 된다. 조리 전에 우유에 담가두면 생선을
비린내가 덜 난다. 생선 단백질이 응고된 후 생강을 넣는다. 예, 여기 이 순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생강은 나중에 넣는다. 예, 계속해서 36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젤라틴, 이 젤라틴이 동물성이라고 그랬죠? 사용되지 않는 것, 양갱. 예, 당연히 이거 사용이 안 되죠. 양갱은 한천으로 만드는 것, 식물성이에요. 아이스크림, 마시멜로, 족발이죠. 예, 당연히 젤라틴, 동물성 들어갈 수 있다. 예, 37번. 조리에 사용되는 냉동식품의 특성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완만동결 아닙니다. 틀렸어요. 동결은 급속 동결을 해야 돼요. 급속 동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결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세포를 이렇게 볼 때 세포에는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들이 이런 조그만 물 입자 상태에서 그냥 바로 얼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 모양이 그대로 유지돼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만약 이걸 완만동결시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물 입자들이 이렇게 뭉쳐요. 물 입자들이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얼으면서 부피가 커져서 이 세포 모양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서 세포 벽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 세포가 자기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맛이 완전히 떨어진다. 단지 해동시킬 때는 완만해동을 시키는 거예요. 완만해동은 냉장고에 넣고 시키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급할 때는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키면 된다. 미생물 발육을 저지해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장기간이 냉동실에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장 중 영양가 손실이 적죠. 산화를 억제하여 품질 저하를 막죠. 예, 맞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숙한 계란의 난황주의가 변색하는 경우를 잘못 설명한 것. 이 변색을 우리가 녹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녹색으로 변하니까. 난백의 유황과 난황의 철분이 결합해서 황화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죠. pH가 산성일 때 더 신속히 일어난다. 아니에요. 야, 이건 틀린 말인데 pH가 산성일 때는 우리가 산성 그러면 어쩐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산성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계란이 산성이라는 얘기는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예, 신선할 때는 녹변이 덜 일어난다. 신선한 계란에서는 변색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예, 오랫동안 가열하여 그대로 두었을 때만이 일어나지요. 예, 그러니까 15분 이상, 15분을 초과해서 가열을 하면 녹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9번 문제. 국이나 전골 등의 국물 맛을 독특하게 내는 조개류의 성분은 뭐냐? 요우도. 요건 해조류에 있는 거예요. 해조류에서 조금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주석산, 포도나 바나나에 있는 시큼하고 달콤한 맛이에요. 구연산, 감귤에 있는 시큼하고 달콤한 맛이에요. 호박산, 예, 이게 호박산이 조개에서 나오는 구수한 맛이다. 예, 계속해서 4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음식의 온도와 맛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틀린 것을. 국은 식을수록 짜게 느껴진다. 예, 맞는 말이죠. 커피는 식을수록 쓰게 느껴지죠. 맞는 말이죠. 차게 먹을수록 신맛이 강하게 느껴진다. 예, 이거는 틀린 말이죠. 예, 녹은 아이스크림보다 얼어있는 것의 단맛이 약하게 느껴진다. 맞는 말입니다. 예, 해서 4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단체 급식에서 식품의 재고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각 식품의 적당한 재고 기간을 파악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맞는 말이죠. 예, 식품별로 재고 기간이. 예를 들어서 쌀하고 계란을 달걀을 같이 둘 수 없죠. 식품의 특성이나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저장 장소를 정하는 게 맞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냉동실에, 어떤 건 냉장실에, 어떤 거는 상온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재고, 이건 안 되죠. 예,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적당한 그 재고의 특성, 그 품질의 특성에 따라서 재고량을 정해야 된다 해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4번 먼저 구입한 것을 먼저 소비한다. 예, 이거 선입 선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계속해서 4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식 조리 방법 중 수별 조리와 거리가 먼 것. 그러니까 열 전달 매체를 물로 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죠. 예, 브로일링. 이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석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열 조리죠. 예,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스티밍, 찌는 거니까 그 기름으로 당연히 물이 있어야죠. 보일링, 펄펄 끓이는 거니까 펄펄 삶는 거죠. 당연히 물이 있어야죠. 시머링,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고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온다 그런 식이니까 끄느름하게 끓여가지고 펄펄 끓이는 게 아니고 국물을 맛있게 하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모두 2, 3, 4번은 수별조리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43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중조, 소다죠. 예, 중탄산소듐이라고도 하죠. 콩을 삶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예, 소다를 넣으면 수용성 바이타민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콩이 잘 무르지 않는다, 조리수가 많이 필요하다, 조리 시간이 길어진다, 다 틀린 말이죠. 예. 계속해서 4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차, 커피, 코코아, 과일 등에서 수렴성 맛을 주는 성분. 이 수렴성 맛이 뭐죠? 예, 이 수렴성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분이 들어가면 신체 부위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떫은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땡감을 먹었을 때 그 텁텁하고 떫은 맛이 나는 거죠. 예, 타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카로틴, 엽록소, 안토시아닌은 맛이 아니에요. 얘들은 다 뭐에 해당된다? 예, 색에 해당되는 거예요. 색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뭐 더더군다나 답이 1번밖에 될 수 없죠. 예. 계속해서 4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경비에 대해서 물어봐.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인건비는 고정비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건비는. 예, 고정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면 이제 뒤통수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급 운임. 이거는 물건이 배송될 때만 발생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고정비용이 아니죠. 변동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안 되죠. 감가상각비. 이거는 고정비용이죠. 예, 왜냐하면은 비품 집기를 뭐 매일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가상각비는 고정비용인데, 자 보세요. 복리후생비하고 수당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인데, 자 복리후생비는 그러니까 인건비 성이잖아요.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 성인데, 복리후생비는 식대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야근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변 경비가 된다. 수당도 인건비성이잖아요. 그렇지만 휴일날 근무를 했다든지 또는 야근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변동비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문제를 아차 하면은 헷갈릴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46번 문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돼지고기에만 있는 부위명. 예,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갈매기 살이 되겠습니다. 사태, 채끝, 안심은 돼지고기, 소고기 다 있죠? 그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소 갈매기살을 파는 식당이 소개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참고로 해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4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조리시 첨가하는 물질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식염, 면 반죽을 할 때 탄성이 증가된다. 맞는 말이죠. 예, 식초, 백색 채소 색고정 맞는 말이에요. 중조, 펙틴 물질의 불용성을 강화한다. 이게 아니죠. 중조는 역시 색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주로 녹색, 색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예, 구리, 등황색도 중조가 고정을 시킵니다. 녹색 채소 고정을 구리가 시킬 수 있죠. 예, 맞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48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쇠고기 40g을 두부로 대체하고자 할 때 필요한 두부의 양이 얼마인가? 아이고 이거 참 어려운 문제네요. 100g당 쇠고기 단백질의 함량은 20.1, 두부 단백질 함량은 8.6g으로 계산을 하라겠네요.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참 잘 낸 문제입니다. 어렵지만 참 잘 낸 문제인데요. 단백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백가. 그 고기 안에 질소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산정을 할 때 도입되는 개념인데 이 단백가의 개념을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손도 못 대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시는 게 사실은 이제 더 나은데 그래도 이제 지적 호기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해법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40g 조금 이따 보시고 100g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예, 100g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20.1g의 단백질이 있대요. 20.1g의 단백질이 있다. 이게 쇠고기예요. 그리고 이거 대 두부는 100g, 100g이 있을 때 얼마죠? 8.6g이 단백질이 있는 거죠. 두부 100g 중에 단백질이 8.6g이 있대요. 이럴 때 이 쇠고기를 40g을 반영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두부가 몇 g이 필요하냐라는 식이에요. 아주 복잡한 식이에요. 자, 휴대폰으로 계산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100 나누기 20.1 그죠? 100 나누기 20.1이니까 이게 4.98이 나오네요. 그죠? 4.98 4.98 대 얼마죠? 11.63 나오네요. 100 나누기 8.6 11.63은 40대 x 40대 x가 되죠. 그러면은 4.98x 4.98x는 11.63 곱하기 40이 되죠. 그러면은 465.2가 되네요. 465.2 그러면 x는 요 465.2 나누기 4.98이 되죠. 그러면은 답이 얼마가 돼요? 93.4가 되네요. 93.4. 예,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예. 계속해서 49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간장의 재고 대상이다. 간장의 재고가 10병일 때 선입선출법에 의한 간장의 재고 자산은 얼마인가? 이거는 계산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같은 계산 문제라고 해서 48번 문제 같은 경우는 포기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포기하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조사를 했더니 10병이었대요. 10병. 그런데 선입선출로 하니까 이 10병은 뒤에 구입한 것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거죠. 최근에 구입한 것이 27일 날 3,500원에 3병을 구했대요. 그러니까 10병 중에 3병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10병 중에 3병은. 그러면은 10병 빼기 3병. 3병에서 요 3병 여기로 가죠. 그러면은 나머지가 몇 병이에요? 7병 남죠. 그러니까 이 7병이 그 다음 20일 날 바로 7병이 여기서 다 해당되네요. 8병을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8병 중에 1병은 미리 이미 썼고 지금 현재 7병이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3병 곱하기 3,500원. 그러니까 금액을 먼저 쓰는 겁니다. 3,500원 곱하기 3병 더하기 여기 3,000원. 3,000원 곱하기 몇 병이죠? 보세요. 8병이 아니고 여기 8병이 아니고 7병이죠. 왜냐하면 7병하고 3병 합치면 벌써 10병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5, 15, 3, 3, 10이네요. 1,500원 더하기 3, 7, 21, 21,000원. 그러니까 31,500원이네요. 1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0번 문제. 가식부율이 70%있는 식품의 출고개수. 이거는 뭐 간단하죠. 여러 차례 이거는 지금 풀어봤었으니까요. 만약에 퍼센트를 사용한다면 100 나누기 70. 할을 사용한다면 1 나누기 0.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답이 얼마 나오나요? 1.43 나오네요. 1.43. 예. 계속해서 51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보고 실전 모의고사 1하고 1번에서 50번까지는 문제 같아요. 51번에서 60번까지 10문제는 보고 쪽에서는 보고 관련된 문제로 나오고 한식 쪽에서는 한식 관련된 문제로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죽조리법에 맞지 않는 것. 금속 주걱으로 가끔 저어준다? 예. 나무 주걱으로 저어줘야죠. 완전히 퍼진 후에 적절히 간을 한다. 맞는 말이죠. 곡물을 미리 충분히 물에 담가둔다. 맞는 말이죠. 중불 이하로 서서히 오래 끓인다.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52번. 다음 중 맑은 찌개류에 속하는 것. 맑은 찌개류라고 하는 거는 고추장이나 된장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고춧가루도 안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간장도 맑은 찌개류에는 잘 안 넣죠. 가능한 한 소금을 넣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부, 젖국찌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순두부는 물론 꼭 그 고춧가루를 넣으라는 법은 없지만 이제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순두부가 이제 맑은 찌개로는 우리가 지금 구분을 안 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 된장 김치찌개는 무조건 이건 안 되죠. 예. 해서 53번 문제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전을 부칠 때 사용하는 기름으로 가랑 바르지 못한 것. 곡류, 얘는 기름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넉넉히 둘러야죠. 맞는 말이죠.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양면을 지져 익힌다. 양면을 지져 익히는 게 맞죠? 앞뒤 해서 맞는 말이에요.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는 이거 안 돼요. 발연점이라고 하면
산패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온도가 낮은 데서 산패되면 충분히 전을 익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연점이 적어도 200도, 아무리 안 돼도 180도 넘어야 돼요, 발연점이. 그러니까 200도 이상 되는 거를 쓰셔야 안전하다. 육류전은 기름을 적게 두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 재료 자체에 패트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다. 해서 계속해서 5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육류의 직화구이 중 발생하는 발암물질은 이건 벤조피렌이에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우레탄을 만드는 거예요. 마취제라든지 이런 거에 쓰는 거죠. 니트로사아민, 이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었죠. 아질산, 소듐 이런 거로 이제 햄이나 소세지나 이제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이거 가열을 하면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우려하는 게 바로 이 니트로사아민이에요. 그 다음에 아크릴 아마이드, 이거는 프로페나마이드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접합제나 도료 이런 거에 쓸 수 있고요. 종이섬유 마무리제, 얘도 아크릴 아마이드가 쓰여요. 그리고 이제 그 햄버거 집에서 그 감자튀김 하잖아요. 그 감자칩에서 이게 아크릴 아마이드가 일부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건 그냥 참고로만 하시는 거지, 그 양이 평생 감자칩을 먹어도 죽지 않을 만한 양이니까 걱정할 거는 없어요. 계속해서 55번, 육류, 어패류, 채소 등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 또는 겨자즙에 찍어 먹는 거, 이거는 우리가 숙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익혔다 해서 숙회예요. 통상 우리가 회, 그러면 이게 생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숙회는 익혔다 해서 숙이고, 왜 이제 회라고 하느냐면 충분히 익히는 게 아니고 살짝 데쳐내기 때문에 숙회, 회라고 한다. 생채는 익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생채 이런 거, 나물은 익힌 거죠. 통상적으로 생나물, 시금치처럼 이런 거는 역시 숙회처럼 데치죠. 그러나 이제 건나물은 거의 삶다시피 하죠. 예, 그거는 뭐 제가 굳이 많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56번 문제, 잠깐만요. 53번, 예, 56번, 주방설비 형태에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요소를 물어봤네요. 적게 미치는 거. 배선 형태,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예, 배선이 뭐예요? 배선하고 배식이라는 말이 있죠. 배식은 클라이언트한테 그 밥이나 반찬, 국 이런 거를 떠주는 거를 배식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자율 배식도 있을 수 있어요. 배선은 배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즉 조리실에서 내보내서 클라이언트까지 도달하는 전 과정을 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병원이다. 그러면은 트레이에 밥을 싣고 그거를 이제 배선차에 경납시켜서 각 층으로 보내는 거, 이걸 다 배선에 속하는 거예요. 식단의 종류, 당연히 주방 설비에 영향을 끼치죠. 뭐 양식을 하는지 일식을 하는지 한식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방 설비가 달라지죠. 작업 동선 당연하죠. 작업 동선이 달라지면 주방 설비 형태가 달라져야죠. 식품 구매 형식은 이거는 이제 주방 설비하고는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검수구역에서 1차 끝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5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작업대의 넓이로 알맞은 것.
작업대의 너비로 알맞은 것을 물어봤네요. 이게 답은 2번인데요. 답은 2번인데 이 문제를 잘못 낸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 그 자료를 살펴봤는데 다 너비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너비가 아니고 폭이에요. 폭. 무슨 얘기냐면 조리대가 만약 뭐 사각형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조리대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이렇게 찬장이 이렇게 또 돼 있죠. 찬장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통상 우리가 그러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너비라고 하면 이걸 너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걸 너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보니까 이 너비는 이제 여기 너비라고 치고요. 이 너비는 얼만큼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팔을 뻗었을 때 이렇게 팔을 뻗었을 때 사람이 여기 서서 이 팔이 이 끄트머리가 닿을 수 있는 거리여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예. 해서 55 내지 60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통상 그 폭이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55 내지 60cm면은 이거 도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폭이. 그러니까 실제는 팔을 이렇게 벌렸을 때 여기는 한 100, 한 50cm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양팔을 벌려보세요. 이쪽 팔 하나, 이쪽 팔 하나, 그리고 여기 또 몸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50은 돼야 자유롭게 그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는 이 진짜 너비, 이 폭은 이 싱크가 싱글 싱크일 때는 356 내지 813 정도 보시는 거고요. 밀리미터로. 그 다음에 더블 싱크를 쓸 때는 711 내지 1372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이는 신장의 52% 정도를 권장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개수대 깊이, 여기 이렇게 이제 싱크가 있잖아요. 싱크의 깊이는 17 내지 20cm 정도. 그리고 여기 그 싱크에서 찬장까지의 요 간격은 한 약 40cm 이상. 그리고 이제 이 깊이, 수납장의 깊이가 이제 32 내지 3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개수대 쪽이 이 작업대가 찬장보다는 더 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55 내지 60cm 정도를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8번 문제를 가보시겠습니다. 쌀과 쌀의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치 않은 것. 도정도가 높을수록 소화는 잘 되지만 영양소는 부족해진다. 맞죠? 예, 맞는 말이에요. 백미는 영양소가 부족한 대신 저장성이 좋다. 틀린 말이죠. 저장성도 나빠요. 도정도가 높을수록 영양소 부족하고 맛은 좋지만 저장성이 나쁘다. 변은 약 80% 사실은 좀 넘어요. 안 돼요. 현미와 20%의 완교로 구성된다. 맞는 말이에요. 4번 현미에서 8%를 깎으면 백미가 된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분도를 기준으로 8%가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5분도다. 그러면은 4%가 깎인 거죠. 예, 계산을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 문제니까요. 5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화구이의 경우 통상 식품 표면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직화구이라고 하면 통상 이제 우리가 단백질을 굽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해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50도
섭씨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60번 문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준 계량 단위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여기서 우리나라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은 컵하고 관련된 거예요. 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컵하고 관련된 거다. 그리고 이제 국자라는 개념도 약간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특히 컵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200ml를 한 컵이라고 하는데 통상 236.6ml가 한 컵이에요. 외국에서는. 그리고 한국자는 100ml. 한 큰 술은 15ml예요. 한 작은 술은 5ml입니다. 7.5가 아니고 5ml다. 그러니까 반 작은 술 이럴 때는 반 큰 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이게 7.5ml가 반 큰 술이잖아요. 네, 이럴 때는 한 작은 술 5 플러스 반 작은 술 2.5 이렇게 계량을 해야 되는 거죠. 해서 7.5가 되게. 네, 이렇게 해서 6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실전모의사 6에서 계속 찾아뵐 건데요. 오늘 속도를 느끼지는 못할 정도지만 조금 좀 빠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혹시 의견 주실 분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에서 보라색으로 펜 색깔을 바꾼 거에 대해서도 혹시 더 불편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개선 좀 원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기는 꼭 한 번에 합격하세요. 실기는 이제 두 과목이 상황에 따라서 조화되기 때문에 이제 막말로 재수가 나쁘면 실제 이제 떨어질 수 있는데, 필기는 가능한 한은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